차량용 이미지 센서 글로벌 1위라고 합니다. 고객들이 다 테슬라, 벤츠, 뭐 현기차도 고객이고 해서 연간 배당 수익률이 거의 10%입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타이거 ETF팀 송승연 매니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매니저님 모시고 이 주제가 사실 약간 좀 시장 상황에 어떻게 보면은 좀 역행하는 거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만한 네. 좀 그런 걸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기술주라고 한다면 빅테크 주식을 많이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근데 그 빅테크도 아니고 이 빅테크가 될 수 있는, 어떻게 본다면 약간 중형 기술주? 그런 주식들을 지금 상황에서 주목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제가 들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네, 사실 이게 보통 이렇게 시장이 한 번씩 크게 흔들렸을 때 경험적으로는 원래 이렇게 주도되는 스타일이 바뀌었어요. 네. 근데 최근에는 이제 빅테크들이 주도를 했죠. 2017년 이후로 쭉 주도를 했었는데, 최근 이제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잖아요. 팬데믹 같은 경우는 워낙 V자니까 시장 색깔이 바뀌는 스타일의 조정은 아니었고, 근데 반면에 요새 같은 조정은 이제 좀 생각보다 조정 기간도 길어지고 폭도 넓어지잖아요. 그리고 뚜렷한 이유를 찾기가 좀 힘든 것도 많잖아요. 왜냐면 지금 기업 실적 굉장히 괜찮고, 그리고 또 물론 뭐 글로벌 그 서플라이 디스럽션이라고 하죠. 공급망 부진 이슈가 있기는 하지만 이게 사실은 뭐 5년간, 뭐 10년간은 이슈는 아니고 사실 뭐 길어야 몇 개월 정도라고, 지금 길어야 1년 정도라고 예상되는 단기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네. 사실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까지 떨어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의견이 좀 팽배한 편이긴 해요. 특히 업계에선 팽배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근데 보통 이렇게 시장이 떨어질 경우에는 다시 반등할 때 이전의 그 주도주가 더 이상 주도주가 아니게 된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왜냐하면은 많은 투자자들이 학습 효과를 통해서 이제 이전에 이 빅테크 잘 나갔던 주도주의 상승세를 타려고 했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그럼 다른 대안을 찾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게, 그러면은 사이즈로 지금 원래는 제가 여기서 방금 중형주라고 얘기하셨지만 그 지금 들고 온 종목들이 사실은 시총으로 따지면은 사실은 대형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네, 대형주죠. 네, 왜냐면은 이게 그 나스닥 100은 정말 우리로 치면은 이제 메가캡이라고 하거든요. 그쵸. 라지캡도 아니고 메가캡이라고 하는데, 이제 지금 저희들이 주목해야 될 쪽은 라지캡, 그러니까 그냥 일반 대형주나 중대형주 정도의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어쨌든 그 컬러가 그 극단적으로 바뀌지 않고 약간 살짝 조금씩 옮겨간다는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증명해 준 게, 사실 중형주가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대형주를 좀 아웃퍼폼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누적적으로. 보면은 S&P 지수가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중형주가 한 9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300% 정도 올랐고, 94년도부터 지금까지? 네, 지금까지 누적으로 1300% 올랐고, 네. 근데 반면에 동기간에 대형주는 한 800%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누적적인 수익률을 봤을 때도 중형주가 사실 나쁘지 않은 대안이라서, 좀 이렇게 시장이 반등했을 때 이쪽이 좀 세게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저희 의견입니다. 사실 뭔가 이렇게 시장이 확 크게 흔들리고 나면은 네. 일반적으로 이렇게 주도주가 바뀌는 거는 시장에서 많이 좀 검증이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사실 금리 인상 구간, 그것도 이제 적당히 인상하는 게 아니라 연준이 강력한 긴축, 이걸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실시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 뭐 다우존스보다 확실히 좀 거의 한 2.5배 정도 하락하는 그런 사이클이 나왔는데,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약간 일반 대형주가 아니라 약간, 물론 이제 메가캡과 라지캡 그 차이긴 하지만, 이런 라지캡을, 그것도 기술주들을 주목을 해야 된다? 약간 좀 시청자들이 보기에는 약간 벙치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제가 들고 온 넥스트 나스닥 제너레이션 지수 같은 경우는 기술주 비중이 오히려 나스닥 100보다 더 낮은 편이에요, 사실은.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따 후행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나스닥 지수 안에서, 그 거래소 안에서 나스닥 100이 이제 초대형주잖아요. 그리고 나스닥 100에서 IT, 기술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사실상 거의 50%라고 보시면 돼요. 시총 기준으로요. 네네. 근데
이게 나스닥 넥스트 제너레이션 100 하면은 여기는 이제 나스닥 시총 101위부터 200위까지 있는데 이 종목들의 그 업종, 긱스 업종을 이제 분류를 해보면 기술주가 많긴 하지만 그 비율은 38%, 7%, 8% 비중이 확 떨어집니다. 아, 근데 나스닥에는 다 기술주만 있는 거 아니었어요? 그런 것 같지만 기술주 비중이 높은 이유는 사실 시총이 아무래도 빅테크들이 워낙 크잖아요. 메가캡들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런 종목들이 시총이 워낙 소위 몰빵이 되어 있다 보니까 네. 큰 거지. 네. 종목 수를 보면은 이제 101위부터 200위까지 보면은 좀 더 다양한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게 기존의 스타일, 그 기존의 주도주랑 다른 쪽을 봐야 된다라고 했던 이유도 기술주에서 약간 포커스를 좀 돌려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수를 더 봐야 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약간 좀 지금 이제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강력한 긴축 네. 그런 것 때문에 약간 기술주들, 특히나 이제 나스닥에 속해 있는 주식들이 약간 좀 떼거지로 좀 불안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네네. 약간 이런 부분들이 약간 좀 안정화된다라고 네. 한다면 뭔가 다시 반등할 수 있는 룸을 마련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굳이 따져본다라고 네. 한다면 기존의 빅테크 주식보다는 확실히 그거보다는 좀 사이즈가 작은 네. 이런 쪽이 부각받을 수 있다. 이제 그렇죠. 그런 논리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IT 비중이 한 넥스트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한 30%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나머지는 그럼 어떤 섹터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다양하게 구성이 네. 되어 있어요. 이제 뭐 헬스케어나 헬스케어가 한 20% 정도, 통신 서비스 13%, 네. 그리고 이제 특이하게 뭐 소비재 같은 경우도 13% 있고, 뭐 유틸, 에너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 에너지도 있어요? 에너지도 다 있어요. 약간 좀 뭐 신재생 그쪽 말하는 건가요? 신재생도 있고, 네. 그 셰일가스도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네. 이 지금 종목이 시총 순위로 101위에서 200위예요. 어쨌든 대형주라는 뜻인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약간 좀 우리나라 코스닥이랑 좀 다르긴 하네요. 우리나라 코스닥이랑 좀 이름은 비슷한데 네. 이름만 비슷해요. 제가 보기에는. 비슷하구나.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약간 코스닥 보듯이 보는 것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종목들을 보신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또 그리고 이런 기업들이 약간 좀 패시브 수급? 그런 네네. 관점에서 네. 긍정적인 이벤트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네, 사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주목하는 부분은 아니세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들은 이 101위에서 200위 있는 종목들이 성장해서 시총이 이제 커지면 100위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나스닥 100 지수는 1년에 한 번씩 리밸런싱을 하는데 1위부터 100위 있는 종목들을 이제 새로 이제 선발을 해가지고 이제 교체를 하는데 그 교체를 할 때 이 101위에서 200위에 있는 종목들도 후보군이 될 수 있잖아요. 후보군이 되면은 보통 이 수요를 먼저 선제적으로 알고 먼저 패시브 자금, 그러니까 그 패시브 자금을 노리는 이벤트 플레이어들이 요새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뭐 101위에서 110위 되는 종목들은 네. 나스닥 100에 얘들이 100증원을 잘하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 하고 한두 달부터 이제 미리 베팅을 해두는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코스피 200이라든지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약간 좀 MSCI라든지 그쪽 편입 이벤트가 생기면 한 3달 전부터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수급 유입되면서. 네네. 그런 상태라고 보면 될까요? 그러면? 네, 그런 가능성이 항상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역대 그 편입하는 종목들이 나스닥 100 편입 전 주가 추이를 보면은 이제 최대로 많이 올랐던 것은 이제 테슬라가 2013년에 들어가기 직전에 한 1년 동안 270% 정도 올랐고요. 진짜 많이 올랐네요. 많이 올랐죠. 그리고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2010년에 230% 정도 올랐고 또 그 외에도 뭐 최근에 했던 도큐사인 같은 경우도 220%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어떻게 보면 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당연히 많이 올랐으니까 시총이 올라가서 나스닥 100에 들어간 거다. 그러니까 이 종목들을 나스닥 100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자금이 들어간 거지. 아니면은 이미 올라갔으니까 나스닥 100에 들어간 거지.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뭐 인과관계를 분명히 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기록들이 쌓여가지고 어쨌든 이런 이벤트 플레이를 노리는 이런 자금들이 이전보다 훨씬 많이 활동하게 됐거든요. 왜냐면 당연하죠. 왜냐면은 이제 뭐 QQQ 규모를 보시면은 한 4천억 달러 정도 되고 수십조 원. 그러니까 그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
지수 추종 자금이 훨씬 커졌잖아요. 그렇죠. ETF 시장도 커지고 사실 요새는 액티브보다 이제 패시브 쪽으로 이제 자금이 몰리다 보니까 이러한 이벤트 플레이들을 노리는 수급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넥스트 나스닥 100의 상위 종목들에도 특히 지수 변경 전 한두 달 정도 자금이 더 몰리면서 더욱더 몰리면서 이제 이렇게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코스피 200과 마찬가지로 뭐 약간 유동 시가총액 비율 그것도 네. 이제 그 긱스나 뭐 아무튼 분류대로 이제 업종별로 나눈 다음에 뭐 시가총액 그런 거 기준으로 해서 뭐 등수 매긴 다음에 그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이렇게?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 이제 긱스 업종으로 나누잖아요. 네. 그런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냥 시총으로 이제 다릅니다. 진짜요? 네, 유동시총. 그럼 훨씬 쉽겠네요. 훨씬 쉽죠.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회사 다니기 전에 네. 저의 업무 중에 하나가 네.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코스트 200 MSCI 정기 변경 미리 리스트를 내놓는 게 저의 업무 중에 하나였는데 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훨씬 쉽죠.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매년 3월에 코스피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지수 이제 변경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리밸런싱 하는 거에 대한 논리랑 사실상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냥 정말 시총으로만 끊는. 네. 그러면은 뭐 확실히 상위권에 있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를테면 뭐 101위부터 110위까지라든지 네네. 거의 다 들어가겠네요, 진짜. 유리하죠, 확실히.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게 그 지수가 확 바뀌면은 그런 지수에 따른 추종 자금도 좀 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버퍼룰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뭐 1위부터 100위까지인데 100위여도 근데 기존에 있는 종목들은 뭐 100위에서 한 105위까지 내려가더라도 일정 수준을 넘으면 일정 수준의 뭐 유동성이나 시가총액 기준을 넘으면 얘는 잔류시킨다. 뭐 이런 식으로 버퍼를 두기 때문에 아마 보통 10종목이 확 바뀌지는 않고 평균적으로는 뭐 한 적게는 2종목에서 많게는 6, 7종목 정도 이제 매년 바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게 네. 6, 7종목 중에서 어떤 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여러 종목을 나눠가지고 이제 이벤트 플레이 베팅이 들어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코스피 200 정기 변경 이슈 같은 것도 애널리스트별로 다 거의 비슷한데 한두 종목씩 달라요. 맞아요. 약간 애매한 종목은 왔다 갔다 하는 종목 있잖아요. 네, 왔다 갔다 하는 종목들은 달라서 애널리스트끼리 서로 그래서 먼저 레포트를 내고 이렇게 약간 눈치 싸움처럼 봐요. 눈치 게임처럼. 이거 너는 어떻게 생각해? 해서 자기 의견을 나누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저 패시브 자금도 약간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벤트 플레이 여성도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상위권에 골고루 자금이 몰릴 거고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그 전체적으로 지수도 올라갈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단순히 이건 이제 자금의 성격, 네. 유동성으로 뭔가 이제 긍정적인 이벤트를 해석한 측면이고 네. 실제로 이 나스닥 100기업에 비해서 101위부터 200기업 같은 경우에 R&D 투자금이 약간 매출액 대비 뭐 나스닥 100에 비해서 더 높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그래서 어쨌든 넥스트 제너레이션 100 구성 종목들은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막 이미 웬만큼 큰 기업들이지만 더 커야 되기 때문에 이제 R&D에 투자를 좀 많이 집행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구성 종목들의 평균 매출 대비 R&D 비용을 이제 평균을 내봤는데 2018년에 한 40%, 2019년, 20년에도 한 30-40% 계속 꾸준히 유지하더라고요. 그렇게 높아요, 근데? 네, 높은 편이에요. 되게 높네요. 굉장히 높죠. 근데 지금 동기간에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뭐 한 20%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10%포인트 정도 평균적으로 차이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랑 비교하면 안 되겠네요. 너무 높은데?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R&D 투자가 높으면은 중장기적으로는 이게 아무래도 매출로 연결되고 상품 개발로 연결되고 매출로 연결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품 개발의 근간이 되는 그 특허가 아무래도 넥스트젠 기업들이 그냥 나스닥 100 기업만큼 혹은 그보다 더 많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약간 바이오 기업이 많아서 그런가? 바이오도 있지만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제일 그 특허가 많았던 분야가 사이버 보안이었어요.
사이버 보안이 굉장히 많았고요. 보안 쪽이 이제 많이 있구나. 네. 그리고 사이버 보안이 워낙 뭐 방화벽이나 뭐 랜섬 이런 종류도 다양해지고, 그렇죠. 그리고 사이버 보안 영역이 지켜야 될 분야도 다양해졌잖아요. 왜냐면 뭐 메타버스, 가상화폐, 네. 그러다 보니 그리고 최근에 뭐 사이버 전쟁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이버 보안의 방법, 기술도 워낙 다양화돼서 그런 특허도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특허를 많이 가진 기업들이 이제 나스닥 넥스트젠 네, 이제 많이 분포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뭐 소비재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에너지 관련 기업이 그렇게 막 R&D 대비 매출액 대비 R&D 비율이 높을 것 같지 않아서 네네. 어떤 기업이 있나 좀 궁금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여쭤봤었고,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좀 작은 주식들이 그리고 네네. 이제 성장성이 뭐 높다고 평가받는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이 좀 비싼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PER 밸류에이션이 특히나 이제 한 작년 말부터 특히나 이제 미국의 그런 중소형 기술주들 엄청나게 하락을 했잖아요. 그게 이제 긴축 국면에서 사실상 성장성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뭐 이익을 그렇게 많이 창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뭐 시장에서 그런 주식들에 대해서 상당히 박하게 평가를 주다 보니까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졌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런 주식들이 약간 좀 고밸류에이션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나스닥 101위부터 200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이 싸다고 들었어요. 네, 상대적으로. 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업종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지수 전체로 나스닥 100과 넥스트젠 100을 봤을 때 지수 구성의 차이 때문에 이제 저평가 국면이 이제 좀 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저평가가 더 됐냐 하면은 이제 기술주 비중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더 낮기 때문에 이제 애초에 퍼가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나스닥 100에 비해서 넥스트젠 100이 최근 1년 동안 최근 1, 2년 동안 아무래도 좀 상대적으로 상승세가 낮았던 이유도 기술주 위주로 워낙 높은 그 밸류에이션을 받다 보니까 넥스트젠 같은 경우는 기술주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그 높아지는 밸류에이션에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는 수혜를 상대적으로 받지 못한 업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이제 저평가가 됐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나스닥 101위부터 200위까지 여기에 투자하는 그 타이거 미국 나스닥 넥스트 100 ETF가 이제 출시가 되잖아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스닥에서 101위에서 200위에 있는 기업들을 담은 종목들을 구성한 ETF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스닥 100은 워낙 유명하지만 넥스트 나스닥 100은 사실 상대적으로 투자자들한테 좀 덜 알려진 종목이에요. 그렇죠. 미국에서는 이제 QQQJ라는 ETF가 있습니다. 이 지수를 배치마크로 하는 ETF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미국에서도. 미국에서 별 인기가 없나 봐요, 그러면? 인기가 없다기보단 이 QQQJ라는 종목이 출시가 된 것도 2020년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워낙 빅테크들이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이 올라간 시점, 2020년이면은 V자 반등을 해가지고 역사적 신고가를 계속 경신한 시기잖아요, 나스닥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눈을 돌려서 나스닥하고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아예 떨어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좀 더 평가받는 지수가 무엇이 있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나온 이제 종목이 QQQJ, 즉 넥스트 나스닥 100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타이거 나스닥 넥스트 100을 이제 출시를 하게 된 거고요. 알겠습니다. 아까부터 사실 계속해서 궁금한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는 과연 어떤 종목들이 들어가는지 약간 상상이 잘 안 가긴 하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약간 비중 상위 기업?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애플을 비롯해서 애플, 뭐 테슬라, 알파벳, 메타 이런 종목들이 합쳐서 50%가 넘어요. 상위 10종목이. 근데 나스닥 넥스트 100 같은 경우는 상위 10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안 됩니다. 약간 분산이 훨씬 더 잘 돼 있다. 그렇게 훨씬 분산이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종목은 예를 들어 최근 그래도 뭐 애플이 그나마 선방하고 있는 추세지만 만약에 애플이 크게 하락하면은 이제 나스닥 100도 크게 하락하는 그런 이제 리스크가 있는 반면에 이제 이 종목 넥스트 같은 경우는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라는 점을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종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넥스트 제너레이션 100 대장주로는 온 세미컨덕터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제 뭐 특히 차량용 뭐 자율주행 이쪽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면 많이 아시는 종목일 거예요. 이게 저도 이번에 스터디를 좀 하게 됐는데 차량용 이미지 센서 글로벌 1위라고 합니다. 이 종목이. 그래서 이제 뭐
고객들이 다 테슬라, 벤츠, 뭐 현기차도 고객이고 해서 다양한 시스템 반도체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미지 센서 1위 미국 기업이라. 그래서 이 종목이 한 2% 정도로. 1인데. 네. 네. 1위지만 비중이 한 2% 정도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항상 1위, 5월 들어서 계속 1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비중이 높은 종목들은 이제 다이아몬드백 에너지라는 종목입니다. 이건 처음 들어봐요. 네. 처음 들어보죠. 네. 이게 결국 내륙의 석유, 셰일 그런 탐사 업체예요. 탐사 및 발굴하는 업체인데 이번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당연히 QOQ 워낙 지금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렇죠. 유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종목이고 전통적으로 고유가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주인데 여기는 이 종목은 또 그 배당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 줘요, 그러면? 배당이 네. 주당 한 주당 한 3달러 정도 주니까 연간으로 네. 그래서 연간으로 한 10% 조금 안 됩니다. 배당 수익률이요? 9.7%. 진짜요? 네. 그렇게나 많이 줘요? 네네. 와. 연간 배당 수익률이 거의 10%입니다. 거의 그 정도면은 사실 약간 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을 정도의 배당 수익률이긴 한데, 네. 근데 에너지 주식이긴 하니까 네. 최근 주가도 뭐 나쁘진 않겠네요. 네, 그렇죠. 에너지주인데다가 배당도 잘 주니까 사실 이제 최근 그 상품을 이제 운용을 하는 그리고 기획을 하는 이제 금융업계에서 최대 하드 중에 하나가 이제 고배당, 그렇죠. 네. 뭐 일드, 인컴 이쪽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다이아몬드백 에너지라는 이 종목도 역시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좀 이렇게 고배당 종목이 좀 주목할 만한 이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 또 어떤 종목 있나요? 네. 다음에는 이제 호라이즌 테라퓨틱스라는 종목인데 여기는 그 류마티즘으로 이제 유명한 종목입니다. 근데 네. 최근에 이제 저도 이 약물 이름이 워낙 어려워서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정확히 그러니까 정확히 이게 어떤 성분의 무슨 원리로 뭐 치료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두 가지 약물이 지금 최고는 임상에 들어갔다고 하고 네. 뭐 상품 몇 개가 지금 이상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실적 코멘트가 나오면서 네.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이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류마티즘 같은 약간 그런 만성질환 같은데 이제 특화되어 있는 그런 바이오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외에도 또 이제 트레이드 데스크라는 그런 온라인 광고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또 트랙터 서플라이라는 농업 소매점 체인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트랙터를 파는 기업이에요. 트랙터 소매 판매. 네네. 근데 이 종목이 또 최근에 주목을 받는 게 농산물 가격이 계속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와중에 지금 또 지금 밀하고 옥수수 같은 이제 파종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네.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 이제 곧 곡창지대인데 지금 전쟁 중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 두 나라에서 공급을 못하는 양만큼 미국에서 생산을 하기 위해서 뭐 그 정부에서 농업 종사자들에게 이제 보조금을 주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일단 국회에서 하원에서 이제 잘렸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식량 안보는 매우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결국 그렇죠. 어떤 식으로든 이제 정부에서 농업 종사자들한테 더 많이 파종하고 생산량을 늘려라 이런 식으로 보조금을 줄 거고요. 보조금을 주게 되면은 결국 이런 트랙터 서플라이 같이 농기구, 농자재 같은 이제 기업들이 이제 수혜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도 지금 거의 2%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또 주목하실 만한 종목들은 코스타 그룹이라는 부동산 중개 기업입니다. 중개 기업인데 이 부동산 중개 기업인데 여기는 그 주거용이 아니라 상업용 건물 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최근에 오피스 공실률이나 그런 기타 이제 부동산 지표들이 많이 개선되고 있거든요. 오피스 공실률은 계속 낮아지고 있는 추세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엔데믹이기 때문에 이제 재택에서 그 온사이트, 현장 근무로 이제 전환을 하는 기업들이 많아집니다. 뭐 5일 전부가 아니더라도 온사이트 근무를 하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오피스 수요도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렌트도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렌트가 늘어나면은 자연히 이런 코스타 그룹 같은 중개기업은 이제 매출도 늘어나고 이익이 늘어나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좀 거의 대장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특이한 거는 코카콜라 유로퍼시픽 파트너라는 그룹도
파트너? 코카콜라의 파트너인가요? 뭐. 한국에서 네. 예전에 코카콜라 캔 드시면은 코카콜라 보틀링이라는 네. 그런 현지 생산 기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아마 그게 LG 생활관광에 이게 넘어간 건가 알고 있는데 저도 지금 정확한 워딩이 생각이 안 나지만 그래서 그런 코카콜라를 현지에서 유통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카콜라의 지분이 들어있고 현지 지분 들어있는 그런 약간 합작회사 같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도 이제 그 코로나 엔데믹 상황이 오면서 이제 매출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출이 거의 프리 팬데믹 수준으로 많이 늘어나서 이 종목도 지금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그리고 전통적으로 유통기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모회사가 명확하잖아요. 코카콜라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배당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이제 이 나스닥 100, 넥스트젠 100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확실히 보면은 나스닥 100에 10개, 10종목, 상위 10종목 하면은 우리 모두가 다 알아요. 다 기술주. 네, 다 기술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했던 지금 10종목 중에 5종목 얘기했는데 온세미컨덕터 빼고는 다 처음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거의?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다 좀 일반 투자자들한테 좀 생소한 그런 종목들이 많고, 그리고 지금 한 종목 빼고 다 기술주가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는. 되게 약간 다양한 업종끼리 사이좋게 이렇게 짝 순위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형국인 것 같고, 네네. 확실히 이 중에서 그러면은 네네. 방금 말씀하신 그런 종목 중에서 향후 나스닥 100에 포함이 될 만한 그런 종목도 있다는 거네요. 그쵸. 그래서 지금 제가 언급드린 종목들이 이게 지금 11월 달에 이제 리밸런싱이 돼요. 그래서 주가가 괜찮다면, 계속 비중이 높게 유지된다면, 그리고 일부 나스닥 100의 하위 종목들을 아웃퍼폼 한다면 충분히 이제 나스닥 100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 종목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3천억 달러, 혹은 그보다 더 큰 나스닥 100 추종 자금이 이 종목을 무조건 사야 되니까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약간 뭐 전반적으로 개별 기업 관점에서는 모르겠으나 그런 뭐 100개의 기업을 다 모아놓는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밸류에이션 매력도 좀 있고 그런 상황에서 패시브 자금이 다 붙었다라고 한다면 확실히 좀 긍정적인 그런 모습을 연출할 가능성이 높겠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기업 중에서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그 뭐 테슬라라든지 넷플릭스처럼 이렇게 편입이 되면서 쭉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 그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양한 기업이 있는 거 잘 살펴봤는데 앞서서 미국에는 이 해당 지수를 추정하는 QQQJ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우리나라 투자자가 이 QQQJ 대비 타이거 미국 나스닥 넥스트 100에 투자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장점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일단 두 시장이 다르잖아요. QQQJ는 미국에 상장돼 있고, 이제 타이거 미국 나스닥 넥스트 100은 한국에 상장돼 있으니까 일단 그렇죠. 시간이 따라서 영이 다르죠. 물론 요새 뭐 일본 증권사에서는 그러니까 오후에서 낮에도 이제 거래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주시긴 했지만 사실 일부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는 아직도 이제 미국 거래를 하려면 밤 11시에 이제 눈 비비고 일어나서 하셔야 되는 게 현실인데, 네, 미국 나스닥 넥스트 100 같은 경우는 일단 편하게 9시부터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한국 시장 개장하는 동안 편하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환율 전략 같은 경우는 일단 환율에 있어서도 화내지 않아요, 저희가. 근데 지금 워낙 약세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좀 환에 좀 열려 있어서 수익률을 좀 더 크게 할 수도 있다. 지금 달러가 세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환에 있어서도 좀 더 이득을 보실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거래 단위가 QQQJ 같은 경우는 주당 한화로 한 거의 5만 원 정도 돼요. 나스닥 넥스트 100 같은 경우는 주당 한 10,000원 정도로 좀 저렴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어서 좀 더 접근하기 쉽고요. 그리고 이제 거래세 ETF 거래세 면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래세 면제라는 점에 있어서 훨씬 더 매력적이고, 그리고 세금 같은 경우도 이제 배당 소득세가 있지만 이제 뭐 기타 양도 차익과세 이런 데 있어서는 자유롭기 때문에 세제 혜택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도 이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데요. 최근에들 많이 이제 퇴직연금이나 그런 ISA 계좌에서 이제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타이거 미국 나스닥 넥스트 100은 거기에서도 다 운용하실 수 있다. 또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또
체제 혜택을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수익률을 다치지 않고 보존할 수 있다, 투자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사실 뭐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ISA 계좌로 투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한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뭐 이런 쪽에 이제 뭐 우리나라 그런 ETF에 투자하는 게 여러모로 이제 장점이 있을 것 같고 단 이제 세금은 조금 다르긴 하죠. 세금 문제를 적용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 약간 장외 거래로 간주되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반면에 우리나라 ETF 같은 경우에는 뭐 배당소득세를 띄긴 하지만 금융 그 종합소득이 만약에 이제 2천만 원 초과한다라고 하면 또 종합소득 과세로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감안하셔서 그죠? 자기한테 맞는 부분, 그런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투자자들한테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힘들어 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저도 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고 저희 모두 이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이제 이성적으로 좀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더 넓게 보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계속 이렇게 보통 이렇게 시장에서 얘기하면 기술주, 대형주, 소형주 이렇게 보통 보잖아요. 이런 패러다임에서 좀 벗어나서 좀 더 이렇게 좀 세분화돼서 스터디를 하시면서 접근하는 게 더 옳지 않을까. 그러면 좀 더 이제 기회를 많이 찾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좀 되게 특이한, 제 입장에서 좀 특이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나스닥 101부터 200 종목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생소했고, 근데 이제 이런 기업들이 생각보다 괜찮은 기업이 많고, 또 뭐 업종도 상당히 다변화돼 있고, 그런 차원에서 또 이렇게 시장에서 관심이 없는 상대적으로 덜한 분야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또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종종 있었던 걸 감안하면은 또 지금 상황에서 약간 좀 주목을 해보면 어떨까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그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타이거 ETF 팀 송승현 매니저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